햇살이 뜨겁게 들어오는군요.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인생 고민을 한 방에 팍 날려드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동기부여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요. 제가 만약 여러분 나이라면 어떤 걸 좋아할까, 무엇을 하고 싶을까, 어떤 게 고민일까, 이런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제 목표는 여러분의 열정원들을 1도 더 올려드리는 겁니다. 삶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래 살아보니까 이 1도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바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역시 오늘 여러분 삶에서 뜨거운 열정 1도 가져가시길 원합니다. 제 이름은 정철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모든 포털 사이트에서도 다 검색이 되고 유튜브에서도 검색이 되고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정말 찌질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 역시도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못했고 봉제공장 직공으로 야간 대학을 나와서요. 허이허이 인생을 30대까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돌이켜보니까 열심히 성실히 30대에 그때 살았던 노력 덕분에 지금은 젊은이들의 무릎팍도사라는 이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짧게 여러분하고 인연을 이렇게 맺게 되었지만 제 이름 세자 잊지 마시고 검색하시고 연결하시면요. 여러분하고 또 만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떻습니까? 대학교 때까지도 그렇죠. 아주 끈끈한 인맥들이 여러분 동네에 가까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대학 때부터 친구가 바뀌잖아요. 사회생활 하면 사람들이 훨씬 더 달라집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인맥의 폭을 얼마나 더 넓힐 수 있느냐가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훨씬 더 SNS를 통해서도 디지털 네트워킹을 통해서도 굉장히 광범위한 사람들과도 여러분 연결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 연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7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7가지 다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슬라이드를 한 200장 정도 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여러분 볼게요. 시스템을 여러분이 구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을 거고요. 불타오르는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가슴이 뛰는 비전. 저는 오늘 이 강의하면서도 사실 준비하면서 가슴이 뛰었답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오늘 강의 들어서면서 가슴이 뛰지 않으셨죠? 분명히 끝나고 나면 뛰실 겁니다. 4번째가 아주 구체적인 진로 목표 부분을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 5번째가 어떻게 이제 여러분 직업을 창조할지 창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6번째가 여러분 홀로 서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 7번째가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실천 행동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다짐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편하게 카메라 끄고 들으셔도 괜찮고요. 중간에 쉬는 시간에 여러분 채팅창으로 궁금한 것들 또는 오디오로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고고! 자,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제가 유튜브 채널명이 정교수의 인생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대로 홍보 차원에서도 한번 해봤습니다. 성공 시스템 구축하기가 첫 번째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대학교 지금 1학년도 있으시고 졸업을 앞둔 대학교 4학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취업인가요? 진로인가요? 돈인가요? 성공인가요? 행복인가요? 무엇인가요? 어렸을 때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연애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 어떻게 하면 이성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부풀어서 저는 대학 생활을 시작했고요. 대학교 동기생 박혜영이라는 아이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입학하자마자 혜영아 나는 내가 좋아 이렇게 했다가 바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난 네가 싫어. 그래서 이렇게 하길래 왜? 했더니요. 아, 너는 철딱서니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첫 번째로 까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친구 지금도 만나고 있고 부부 동반으로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원하는 이성이 나를 좋아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처럼 이렇게 무작위로 들이대면 될까요? 그것도 하나의 전략은 되긴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낮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저는 그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웃는 이유는 제가 너무 가짜고 가소로워서 웃는 겁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만화책이 있었거든요. 발발이라는 성인 만화가 있었는데요. 그냥 진짜 발발이처럼 이성 친구를 따라다니는 한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사실 인생을 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직업 군인으로 가게 되었고요. 등록금이 없어서 직업 군인 생활을 한 5년 정도 하고 이제 학교에 복학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이제는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정말 학교에 한 8시까지 와가지고 밤 11시 그러니까 막차가 끊기는 시간까지 공부하다가 보통 이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생에 무엇인가 여러분 결단하고 다짐을 해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저는 작심삼일은 넘게 갔습니다. 한 2주일은 갔습니다. 한 열흘은 그렇게 공부했는데 자꾸 이제 다른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쁜 여학생이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복학을 5년 만에 하다 보니까 후배들하고 나이 차이가 5년, 6년, 많게는 7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아이가 생겼습니다. 전공은 저랑 다른데요. 중국어과 여학생이 되게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 친구가 저를 아저씨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제가 웃겨서 눈물이 납니다. 그랬는데요. 그 친구는 저를 거덜떠도 안 보는 겁니다. 복학생 중에서도 2, 3년 차이도 아니고 7년 차이니까 20대의 7년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아무 저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동기생은 다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5년 만에 복학을 했기 때문에 몇몇 학생들 중에서 남학생 중에 군대를 갔다 오고 휴학을 했던 친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4학년으로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동기생을 사귀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사귄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저처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까인 겁니다. 그렇게 서로 다 친구죠. 까여서 그 상황으로 저는 군대를 입대를 한 거죠. 근데 그 친구를 지금 만나서 있고 내년에 결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라고 했더니 편지를 이름을 밝히지 않고 500통을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각이 되고 나서는 학과 사무실에 계속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가 이제 싫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부터는 실명을 밝히고 이제 500통을 더 보내서 1000통을 보내서 지금 연애하고 이제 내년에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한테 이제 연애 고민을 틀어 놓았습니다. 내가 정말 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그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친구야, 이 손바닥 위에 있는 모이를 비둘기가 먹게 하려면 어찌하면 되는지 알겠나? 이러길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랬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 사나이여서요. 둘 다 이렇게 사투리를 많이 씁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뒤통수를 빡 때리면서 이러는 겁니다. 봐라, 비둘기가 갑자기 막 들이대면 다 도망간대. 이 따위가 여기 모이를 하나씩 천천히 주면서 이 눈 맞추다가 서서히 오다 보면 나중에는 네 손바닥 위에도 올라온다. 알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랬거든요. 뒤통수 한 달 더 때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바보야, 니 따위가 걔 수업 어떤 수업 듣는지 확인을 해보고 걔 교양 수업이 있으면 걔 수업 따라 들어가는 기라. 알겠지? 그리고 나서 니 볼펜이 따위가 볼펜 있으면서도 볼펜 다 감춰야 된다. 알겠지? 볼펜 빌려달라 그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고맙다고 이렇게
커피 같은 거 갖다 주고, 그러면서 자꾸 눈을 맞추는 거다. 알겠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친구 말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 친구랑 사실 이제 사귀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 도서관에 가면 이렇게도 뭐 대부분 잘 돼 있는 도서관이 아니죠. 대한민국의 도서관들은 거의 다 일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긴 한데요. 그런 대도서관에 들어가면 한 1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거기에 그 친구에게 제가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저씨가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네가 배가 고프더라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게 내가 이렇게 장미 한 송이를 꽂아 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찾아와라. 1000명이 있어도 장미 한 송이가 딱 꽂혀 있는 자리는 제 자리밖에 없었죠. 그렇게 이제 그 친구랑 연애를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연애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이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취업이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직업이 있어요. 돈을 벌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내가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인생 오래 살아보니까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불행하게 자기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서 돈을 정말 쓸데없이 이렇게 쓰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자기가 행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전공이 영어였거든요. 저는 영어 공부를 못했지만 그 외국인 친구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외국인 친구들이 제가 장미 한 송이가 항상 꽂혀 있는 걸 아니까 저를 찾아오는 겁니다. 밥 먹으러 갈 데가 없으면 제가 닉네임이 제임스인데요. 제임스 밥 먹으러 가자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대학에서 이제 영어를 잘한다라는 이런 소문이 났었고 부산에 이제 부산방송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KNN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PSB, 부산 브로드캐스팅 방송으로 해서 거기에 제가 영어를 잘한다라는 소문으로 실제로 영어를 못하는에도 불구하고 외신부 기자로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졸업을 앞두고 있든 학년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더욱더 내가 마찬가지예요. 어느 학년이든 간에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취업이 될 수밖에 없도록 구조적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이 그런 간절함과 무작정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비둘기 모의 이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게 방송국을 저는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겉으로는 뽀대나는 직장이었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대단히 불안정한 직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국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은 저는 프로덕션 소속의 외주 기자로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3일에 한 번은 밤샘을 하는 아주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2년 동안 하면서요. 정식으로 외신부 기자 시험을 모든 언론사 시험을 다 봤는데요. 모두 다 미끄러지고 2년 만에 이렇게 포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요. 구조조정을 당하게 됩니다. IMF가 오면서. 자,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마다 그렇게 각자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내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도록 건강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명예와 여러분이 어떤 기업을 일구고 싶다라면 성공하는 기업을 일굴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기간이 되게 어렵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로또 한 방에 여러분이 맞았다라고 성공할 것 같습니까? 아주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공하는 시스템을 이미 단단하게 구축한 상황에서는 그것도 충분히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근본적으로 돈이 돌아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쥐꼬리만한 이 아르바이트 받고는 나는 이 일을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성실한 자세와 더불어서
이 아르바이트 회사 사장, 성질이 저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가? 어떻게 착해 보이는, 저런 사람인데, 근데 왜 사업을 못하고 있는가? 그런 구조를 보는 거예요. 돈이 돌아가는 구조, 사회가 돌아가는 구조, 그러니까 회사가 돌아가는 구조, 유통이라는 흐름의 구조,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보는 것을 안목이에요. 관점을 여러분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돌아오도록 해야 돼요. 단번에 들어왔던 돈은 단번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돈이 돌아오는 시스템, 내가 성공하는 시스템, 취업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렇게 남들의 스펙을 쌓기 경쟁에 여러분 끼어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정으로 내가 학창 시절에 원하고 바라는 게 뭔가, 도대체 내가 왜 대학 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보다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제 제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세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왼손잡이가 되겠다. 오른손잡이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왼손을 쓰면 창의적이다, 창의성이 발현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한번 하는 거 왼손잡이가 돼보겠다. 그리고 군대 생활을 이제 하는데요, 남학생들은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군대 생활을 하는 거 진짜 남자가 한번 되어보자. 그리고 인생의 최대 전환점으로 이렇게 만들어보자. 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도 왼손으로 글을 쓰고 왼손으로 삽질하고 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바보 같은 동작이나 행동 때문에 많이 얻어 터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모두 한다는 것 자체가 잘할 수가 없죠. 속도도 안 나고. 그렇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힘들죠. 그런데 지금은 아주 훌륭한 양손잡이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군대 생활을 하는 거 진짜 제대로 훈련을 하고 훈련 이후에도 내가 몸을 만들어 보자, 이런 결단을 합니다. 20대가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울 때잖아요. 그냥 그 시기를 그냥 끝내지 말고 이 시절에 나를 남기고 싶다라는 이런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해서 프로필 사진도 찍어보자.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내가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걸 기억해보자. 이렇게 젊은 시절의 모습을 각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 해외를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가난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서 홀어머니가 키웠거든요. 그런데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려면 해외를 가려고 하면 육해 공부를 보니까 해군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해군에서 우수한 성적을 상위 5%까지 받으면 이게 큰 배를 타는데 큰 배가 대부분 해외를 간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정말 남들은 훈련을 받는 것을 되게 힘들어하고 하는데도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전력을 다해서 훈련을 한 덕분에 실제로 상위 5% 안에 들어가고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도 그런 훈련을 많이 합니다. 이미 몸 트레이닝을 많이 하고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도 이제 큰 배를 타게 되고 17개국을 다니게 됩니다. 이런 덕분에 상위 5%를 들고 해외를 다니게 되었고요. 이런 몸의 건강 그리고를 뛰어넘어서 내가 얼마나 의지력과 노력을 통해서 해왔는지를 어필을 해서 포스코에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포스코에 입사를 합니다. 입대는 아니고요. 입사를 하고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매년 또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증명사진 취업할 때 여러분 이력서 용도로만 쓰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18살 때부터 계속해서 증명사진을 학교에서 기업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바뀌어 나갔는지를 매년 기록합니다. 그렇게 내가 어떻게 삶이 바뀌어 나가는지, 내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그 사진관의 아저씨가 기억할 정도로 항상 그렇게, 지날 정도로, 바라보시면 입꼬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저는 뭐 관상을 제대로 볼지 모르지만 이 미간이요, 우리나라에 이제 복이 들어오는 골이라고 합니다. 이게 넓을수록 복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좁아도 복이 들어왔을 때 복을 걸어주는 거리가 입꼬리입니다. 근데 이 입꼬리가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커진다라는 이런 느낌들이 아마 분명히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입꼬리는 한국인은 근본적으로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이렇게 흘러와서 다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찌뿌둥한 인상으로 그렇게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조금 더 밝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카메라 켜고 있어도 저는 빵긋하고 있잖아요. 운명을 바꾸려고 저도 아주 나중에 제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아주 표정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역시도 그렇게 운명을 바꿔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대 가장 뜨거운 그 열정의 시기에 보냈던 친구들하고 20대를 보내는 마지막 29수라고 하잖아요. 9수 때 이렇게 기념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30대가 되어서는 조금 친구가 줄어들긴 했지만 40대를 맞이하는 39 이 되어서 또 동기생들과 10년을 마무리합니다. 또 49에 우리가 또 만나자, 매년 이렇게 기록을 하자, 친구들하고 이렇게 의미 있는 활동들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책을 한 5권 정도 쓰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커피숍도 2개를 성공해서 하나는 누나에게, 하나는 배우자에게 이렇게 주고 맹렬하게 강연가로도 이렇게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한 사람은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3수에서 4년제를 못 갔습니다. 2년제 대학을 갔고요. 친척 건설회사,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니까 친척 건설회사 갔었고요. 그 회사도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중소건설회사로 이직을 했고요. 그 회사도 안 좋아서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대인관계가 되게 좋습니다. 말빨도 아주 센 친구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들 잘하니까 너 조그마한 거 학원 하나 만들어 볼 수 있느냐, 빌라 만들어 볼 수 있느냐,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종합건설회사로 100억대 이상의 기업가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제가 사업 잘 되느냐고 물어보면요, 야 이 새끼야 사업 아니다 맨날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하나를 이제 집요하게 파고든 부분도 있고요. 하나는 원만한 대인관계입니다. 사람들과 굉장히 폭넓게, 그러니까 또래뿐만 아니라 나이가 다른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서로 잘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시스템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성실함, 원만함, 어떤 대인관계 능력, 스피치 능력, 유머 능력, 기술 능력, 디자인 능력, 각기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뭔가 여러분이 고민을 하시고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여러분이 구축해 나가는 것이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성과가 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여러분이 첫 번째로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정이 아니라 불타오르는 이그나이트, 그러니까 활활 타오르는 그런 열정입니다. 선택적으로 열정을 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열정이란 무엇인가요? 성별 차별하지 않는 네이버 사전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열자가 엄청 계속 나오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열정의 반대말은 뭘까요? 열정의 반대말은요, 냉정. 열정과 냉정 사이라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무모함, 미움, 안락함, 안주, 두려움. 그런데 저는 가장 큰 반대말 중에 하나가 무기력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여러분 대학생들 죄송하지만요, 대단히 무기력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는 학기를 개강할 때마다 정말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가는데요. 학생들의 눈빛이나 수업을 듣는 태도를 보면 대단히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어제도 한 중학교 특강을 갔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한기를 같이 무기력하거든요. 근데 어제 아이들은 너무나 초집중을 해서 듣는 겁니다. 너무너무 오프라인 강의였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어쩌면 이제 선생님이 잘 가르친 덕분이겠죠. 자, 무기력이 뭐냐면요, 의욕이나 활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운이나 힘이 없는 거예요. 취업이 어렵다라는데, 어차피 안 된다라는데, 공무원 안 된다는데, 공기업도 힘들다는데, 아무도 의욕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기력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도록 놓아두실 건가요? 말도 안 돼요. 근데도 그렇게 살아가요. 자기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도요, 걱정 없이 살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도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요. 누가요?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20대를. 너무나 어리석게 제 인생에 낭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행한 시나리오 그대로 30대까지 불행하게 인생을 살았던 거죠. 저는 전공이 이제 영어였었고요. 동생들이 이제 주간 100명, 야간 100명이었습니다. 영어가 뭐 인기가 많은 학과 당시에 그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 교수님이 영미문학 교수님이었었는데요. 영시를 3시간 내도록 읽어줍니다. 이런 점심시간에 The frailty dynamics human.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쉬운 영어긴 하지만요. 어려운 영어들을 끝도 없이 셰익스피어의 뭐 영시를 끝도 없이 읽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막 그러다 보면 그 당시에 지금 돌이켜보면 저보다 나이가 젊으셨을 때입니다. 제가 지금 50대 중반이니까 그 당시에 우리는 할아버지처럼 보였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눈도 벌써 시력이 안 좋으셔가지고요. 이렇게 영시를 볼 때 돋보기 끼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을 이렇게 쭉 봅니다. 그럼 거의 다 졸고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뭐 영어가 뭐 들어옵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교수님이 이렇게 탁자를 치거든요. 눈 뜨다가 갑자기 뭐 전부 다 졸고 있으면 야 이 새끼들아, 지금 영시에서 수천 수백 마리 백마가 막 달려오는 것 같은 그런 열정이 안 느껴지더라.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럼 저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와 저러노? 어디 아프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교수님 말씀으로는 해운대 같은 곳에 가면 막 파도가 확 밀려치는 그 백마가 수백 마리가 어떤 달려오는 것 같은 열정적인 격렬함이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뜻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 전부 다 매갈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뜻으로 혼쭐을 낸다라는 게 이제 나이 들어서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저도 이제 와서야 해봅니다. 어떤 영화 제목인지 아시겠죠? 위플래시입니다. 어떤 대사인지 아시겠어요? 악당 중에 악당 선생이죠, 그죠? 막 몰아치잖아요. 뭐 빰떼기를 막 싸대기를 치면서 박자를 맞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막 몰아치면서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고 가치 없는 말은 good job! 그만하면 잘했어야 이 바보야! 그러면서 하잖아요. 끝까지 몰아가는 그 열정. 이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완전 몰입감에 막 빠져들어서 막 미친 열정들이 아마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간에 격렬하게 그 열정 속에 빠져야 되는 겁니다. 전 최근에 TV 프로그램 중에 가장 빠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징어 게임보다도 스우파입니다.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이미 끝났지만요. 모든 방송에 다 점령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저도 운영하는 유튜브에 스우파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심리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려보고 싶은데요. 열광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에 백댄서잖아요. 주인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에 열정을 쏟아왔던 것에 대한 사람들의 존경이에요. 그런 게 아닐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에 대한 우리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과 더불어서 존경심이 있는 거죠.
김주희 선수입니다. 여성분이 이렇게 외모가 망가진다라는 것은 뭐 대단히 사실 여러 형태로 민망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건데요. 하지만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됐지만 상대는 더 찌그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계 통합 챔피언이 됩니다. 이분은 헝그리 정신은 배고픔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위기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여러 가지로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실은 잘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더 성장할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균열되는 틈을 통해서 올라갈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대단히 지금 취업 부분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향후 지금부터 5년에서 10년이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잘 견디시면 과실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얻어 먹을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현명하게 나가야 되는데요. 기회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링이 있잖아요. 여러분보다 막강한 상대자가 있어도 여러분 굽히지 않고 두 눈 부릅뜨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기회를 바라보셔야지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겠다라는 그런 강렬한 믿음을 가져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김주희 선수의 강연은요,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4, 50분 정도 강연이 되는데요. 저는 눈물 펑펑 흘렸던 강연입니다. 이 어려운 삶 속에서도 자신의 생일날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린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해내는 김주희 선수를 너무나 대견스러워서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에 대한 반성이 있는 거죠. 젊은 날 여러분 도전해봤으면 하는 경험들, 여러분은 무엇이 있나요? 경험이 저도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실패한 사람들 대부분의 경우가 경험의 폭이 대단히 좁습니다. 자기가 만나는 세계가 대단히 협소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대단히 폭넓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학교에도 저희가 이제 취업 진로 교과목 수업을 할 때는 학생들한테 과제물 내줍니다. 미션을 내줍니다. 경험 미션을 내줍니다. 그 경험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성이 있다라면 고백을 해봐라. 이것도 좋고요. 그 당시에 뭐 지금은 홍대 클럽을 가는 것이 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좀 민망한 부분이 많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가고 싶다면 어디든 가봐라. 이렇게 해서 자신 도전한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을 하려고 시도했던 계기는 무엇이고 시도했던 행동이나 결과나 소감, 사진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이제 기술해서 내보라고 합니다.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배꼽 잡고 빵빵 터지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읽으면서. 그럼 왜 이 이야기는 또 어디에 써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졸업할 때 자기소개서에 다 써먹을 수 있습니다.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단지 경험을 해보겠다라고 추상적으로 말로 해서 경험을 할 수 있나요? 경험이라는 것은 몸으로 부닥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계에 부닥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이 부닥쳐 나가는 경험이 여러분을 일깨우게 만드는 거예요. 몸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님입니다. 신창현 창업주인데요. 저는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반드시 이분을 만나 뵈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지금은 이제 호용호제하고 저보고 정 교수 꼭 내가 정 교수랑 세계 여행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말씀을 해줄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주 뵙지 못하더라도 늘 제 마음속에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가난할 때 대학생일 때 딱 3만원 들고 일본에 가는 겁니다. 3만원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요? 비행기 티켓 하나 딱 가지고 가서 선배 하룻밤 묵고 나서 무조건 새벽 시장 우리나라로 치면 노동시장 같은데 하루살이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무조건 인력시장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해서 소금 나르는 일에서 온갖 잡일을 다 해서 거기에서
50여 가지 정도를 이미 아르바이트 하면서 차력을 키워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는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일본어를 배우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일본 문화를 이해를 하면서 일본 지역들도 이해하게 되었고, 일본 전문 여행사를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이 회사가 상장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네이버에 이 회사를 팔고 나와서 있는데요. 굉장히 사실 대단한 무모할 정도의 열정이죠. 자, 여러분 열정을 불러일으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열정은 가지고 싶으세요? 어떤 분들은 열정을 느끼고 싶다, 나도 가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열정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딱 단 하나를 이야기하면 내가 열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열정이 툭하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나, 여러분 사랑에서나, 대인관계에서나, 여러분이 학업에서나, 여러분 일터에서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나, 봉사 현장에서나, 그 어떤 현장에서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과연 여러분 열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열정, 여러분 에너지 아끼지 마세요. 내가 무언가에 에너지를 쏟으면 나중에 에너지를 쏟을 수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열정을 쏟지 않으면요, 열정은 방전이 됩니다.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도 열정적으로 에너지를 쏟으면 오히려 충전이 더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무기력이 뭐냐면요, 갈수록 열정적으로 쏟지 않다 보니까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모든 게 하기 싫어지는 무기력이 이제 습관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 열정이 쏟아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열정을 습관적으로 무기력하게 지내왔던 사람은요, 그냥 좋아하는 일을 해도 막상 해보니까 아니네 이렇게 하고 그냥 확 던져버립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일을 하든 선택적 열정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의 삶에 열정을 한번 불어넣어 보려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가슴 뛰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가슴이 뛰셨습니까? 다들 억지로 알람 맞춰서 아마 일어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린 시절에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어렸을 때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늘 마음껏 나는.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 새가 되고 싶습니다. 마음껏 하늘을 나는 새가 되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버려진 버스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어렸을 때 별명이 버스집 아이였습니다. 제 이름이 정철상이어서요. 이름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제 이름을 제대로 못 외웁니다. 그래서 거꾸로 주로 많이 부릅니다. 상철아 이렇게 부르거나 그 이름조차도 어려워서 그냥 버스집 아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무허가주택에서 그렇게 저희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소장농으로 이렇게 가난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꿈 따위는 저에게는 정말 사치였습니다. 꿈을 꾸면 밤에 이렇게 버스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꿈을 되게 많이 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유년 시절에 친구들 거의 한두 서너 명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저희 집에 이렇게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데려와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대학을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도 부모님이 대학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요즘은 은행에서 일반인한테 돈을 안 빌려주거든요. 사채로 이제 이자 30%를 내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서 들어왔습니다. 낮에는 봉제 공장에 취업을 해서 봉제 공장 직공으로 일을 하고 밤에 이제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정말 극도로 저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많았습니다. 가난하다라면 무언가에 대한 의지력, 절박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말은 제가 굉장히 엄하게 이렇게 지금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장난기스럽게 제 인생을 유년 시절을 모두 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의 제 모습입니다. 이 꼬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표정이 언제든지 폭발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엄청나게 싸움질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좀 곱상하게 생긴 편인데요. 지기 싫어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일진이라 그러나요? 그런 애들한테도 절대 안 지려고, 얻어맞더라도 반드시 한 대 때리고, 그럴 정도로 막 지기 싫어서 해서, 막 더러워서 안 건드린다라고 할 정도로 저를 안 건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열등감이 너무나 많아서 건드리면 폭발을 막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 혐오가 심했고요. 그렇게 인생을 호이호이 살면서 30대까지도 인생을 참 못 살았습니다. 지금보다도 어쩌면 더 늙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제 30대 후반의 모습인데요. 그렇지만 저 안에, 제 내면에는 아주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였습니다. 한 번도 집을 가져보지 못했던 제가 경기도 일산에 서울에서 직장을 하면서 30평대 아파트를 샀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주말부부를 할 때였었거든요. 치열하게 단 5분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내가 세상의 동기부여 강연가가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제가 전문 경영까지 하고 사표를 쓰고 주말부부를 할 때였습니다. 저 때는 진짜 엄청나게, 저 전에 이제 이미 단칸방에, 조그마한 단칸방에 살았었는데요. 경기도 삼본에 살 때였습니다. 주인집 아들이 저랑 나이가 동갑이었습니다. 주인집 아들이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느냐면요. 그 할아버지죠. 저희 집에 이렇게 전세를 내주신 분이 한 20평, 20칸 정도 빌러?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1억 5천이니까 한 30억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 이제 다른 재산 또 있겠죠. 그리고 이 친구가 나올 때 그 경기도 3번에 한 3억에서 5억 정도 아파트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재산으로 그냥 모두에도 한 2, 30억 정도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이제 다짐을 30대 했거든요. 인생을 정말 무기력하게 이렇게 살다가 절대 이렇게 내가 살지 않겠다. 단호하게 내 앞으로의 인생을 변화해서 살겠다. 결심을 했었거든요. 치열하게 인생을 살았고, 그런 덕분에 제가 이제 책도 쓰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도가 되었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러는 겁니다. 자기도 이제 경력 관리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학습지 이제 교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많지만 직업이 좀 불안정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요. 제가 그 당시에 전세 4천만 원에 이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재산이 한 2, 30억 있는 그 주인집 아들 보고, 네,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무차싸 나 개그 콘서트 이런 프로그램처럼 말도 안 되는 웃긴 거죠. 그죠? 재산이 4천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한 2, 30억 있는 사람에게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얼마나 웃긴 겁니까? 근데도 저는 너무나 확신이 있었습니다. 가진 건 없지만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20여 년 전에 저는 제 인생의 계획표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우고 나 자신의 가치를 높고 타인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걸 지갑에 넣고 매년 새롭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생 계획표를 만들면서 그로부터 한 15년, 한 20여 년이 흐르면서 엄청난 삶의 변화들이 일어났고요. 그걸 이제 다이어리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다이어리에 붙여놓고 매년 새롭게 또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고 그걸 또 SNS에 내가 어떻게 인생을 보낼 것인가 공유하고 또 수백 명들이 이제 공유해 나가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가슴 뛰는 비전이란 책을 써서 비전 책을 2권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든 새롭게 다시 한번 내 삶의 의미를 정립해 보시고 가슴 뛰는 비전을 한번 새롭게 정립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20대 지나고 30대 중반입니다. 초반에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중반이 되었는데요. 저는 아버지를 되게 원망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가난하고 제가 무능하고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탓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수적이고 엄격한 그 무능한 아버지가 어쩌면 내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조그마한 단칸방에서 기어다닐 공간조차 없는 저 아이가 침대를 붙들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내가 내 아이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나도 그런 아버지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시는 내가 내 아이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 이런 생각을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단호한 결단을 하게 되었고 즐겁고 유쾌하고 쾌락적이고 내 것을 챙기는 이런 것들을 유보해 나가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인생을 살았죠. 두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반드시 내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 그리고 반드시 공부를 하겠다. 그리고 치열하게 학습을 해서 1년에 100권에서 많이 읽으면 300권 정도 그것도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읽어 나갔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모든 포털 사이트에서 다 검색이 되더라고요. 제가 올린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전부 다 제 이름들을 다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방송도 제가 10여 년 정도 방송을 했는데요. 뭐, 유명한 방송은 KBS 역사저널부터 해서, 부산의 아침마당까지, 뭐, EBS부터 해서 SBS 안 나온 방송이 없을 정도로 다 나왔고, 그 중에 이제 KBS하고 직업방송은 한 2년 정도 매주 고정방송으로도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으로부터 젊은이들의 무릎팍도사. 제 발음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음도 안 좋고 목소리도 별로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부산놈인데도 방송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수도권에서. 그렇게 언론에서 젊은이들의 무릎팍도사라는 닉네임까지 얻게 되었고요. 책을 제가 한 권도 쓸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10여 권 이상의 책을 썼고 그 중에 한 권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이렇게 썼던 책들입니다. 앞으로도 한 10여 권 정도 책은 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슴 뛰는 비전을 수립한 이후에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것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제가 만났습니다. 초대 받아갈 정도로요, 파워블로그로도 활동을 하면서 기자로 이렇게 한국에 왔을 때 초대 받아갔습니다. 제 이력서를 볼 때는요, 과거에는 아이고, 한 군데 좀 주눅하게 있어라.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제 프로필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정말 화려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요즘은 좀 어색합니다. 자꾸 화려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은 경험들을 거치게 되었고,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되게 됩니다. 저는 전공이 영어였지만, 나이 30이 될 때까지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한 번에서 많게는 두세 번, 세 번씩, 1년에 세 번씩 이렇게 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20여 개의 국가를 여행을 다녀왔고요. 그 중에 제가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할 곳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 일주 여행입니다. 굉장히 가격도 비쌀 때였는데요. 자동차 한 대 값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가야 되겠다. 물론 그 당시에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꼭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내를 설득해서 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탈리아 피렌체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올라가서 피렌체의 미켈란젤로 광장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람들이 따닥따닥 참새떼처럼 쫙 있습니다. 앉아있는데, 제잘 하잖아요. 어떤 이야기 하는지 사실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실제로. 우리 참새들은 이제 어떤 이야기 할까 이런 거 궁금하듯이 그런 것처럼. 근데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해가 질 때 올라가서 해가 지는데도 너무 저 피렌체 시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 멈춰가지고 있는데요. 제 인생을 정말 그대로 한번 정지시켜 보고 싶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토록 행복했었는데요. 그때 할아버지가 지나가더니 그러는 겁니다. 한국에서 오셨어요? 이러길래요. 네, 한국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어느 여행사에서 오셨어요? 하길래 아니요, 저희는 자유여행으로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여행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우와,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칭찬하더니 본격적으로 할아버지가 셀프 칭찬하시는 겁니다. 본인 칭찬을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칭찬받아 마땅한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당시에 비용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할아버지가 19명 가족을 비용을 모두 다 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5인승 자동차를 렌트해서 열흘 동안 이탈리아 일주 여행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저도 꿈이 생겼습니다. 나이 들어도 다시 전 세계 여행을 가족들 내가 비용 다 대고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러더라고요. 한 젊으신 분이 장인어른 이제 가시죠. 그래서 깃발 들고 이렇게 여행사 직원처럼 이렇게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랬습니다. 19분이 쪼르륵쪼르륵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멋진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자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첫 번째 중요한 것이 과감한 결단입니다. 그냥 흐지부지한 뭐뭐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과감한 결단입니다. 과거와의 결별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살아왔던 삶과의 결별입니다. 내가 달라지겠다라는 단호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으로 끝나지 않겠죠. 실행을 해야 됩니다. 당장에 여러분이 오늘부터 지금 당장 여러분이 삶에서 강의가 끝나고 나서라도 깨닫고 난다라면 이것이 의지부지하게 갈 것이 아니라 실행을 작은 거라도 끊임없이 여러분 몸에 적용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꾸준하게 밀고 나가면서 여러분 삶에서 부닥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 나가는 겁니다. 두려워도 두려움을 무릅쓰고 도전해 나간다라면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저 역시도 지금 제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놀라울 정도로 지금 또 다른 곳에 광안리 해변 쪽에 큰 대저택에 제가 지금 살게 되었거든요. 이런 모습을 제가 부끄럽지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버스집, 버려진 버스에서 살던 아이가 아무런 재능도 없었어요. 저는 공부도 못하고 예체능도 못하고 했었지만 단지 그 성실함으로 무장을 해서 이룬 성과들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요, 해내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춘 조건에서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 때문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처럼 우리나라의 해표지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병을 앓고 있는 승가원의 천사들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태호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태호가 5학년이 되어서 반장 선거에 했는데 두 번째 이제 재임이 안 된 거예요. 탈락을 하는데 눈물 펑펑 흘리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아이의 간절함에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기원을 했습니다. 이 태호도 훌륭하게 성장을 해서 닉 부이치치처럼 세계 동기부여 강연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태호는 대학교 이제 입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1학년이 벌써 되었겠네요. 그 이후에 아직은 소식이 없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또 아신다라면 소식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진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두 다리가 없는 이 아이가요. 세바시에 중학교 때 한번 나오고 고등학교 때 한번 나옵니다. 고등학교 때 출연했던 영상은 검색을 하면 나오니까요. 꼭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가슴 뛰는 비전을 저렇게 잔잔하지만 그 속에 열정적으로 품고 있는가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세상의 다리가 되겠다라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의 동기부여 강연가가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나오게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만났던 학생이 나사렛 대학교라는 곳에서 만났던 조영찬 학생입니다. 장애가 중복장애가 있는 학생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도 잘 못하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모스보호처럼 옆에 있는 김승호 씨가 전부 다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제가 이렇게 막 빠르게 하다가 그걸 보면 천천히 이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과제물 점수를 거저 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하는데 과제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지 멀쩡한 학생들도 과제물이 엉망인 학생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딸랑 한 장 무성의하게 내는 친구들도 많았었는데요. 저는 지금도 장수를 기억합니다. 16장을 이렇게 내고요. 아주 상세하게 자신의 목표, 꿈, 이루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너무나 글을 잘 써서 낸 거예요. 저는 선생이다 보니까 거기에 작가가 되겠다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졸업하면 44살 이 청년이 작가가 되겠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꿈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생이니까 영찬학생 글도 잘 썼으니까 앞으로도 꾸준하게 쓰면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사실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인생에서 배우고 느끼고 깨달은 게 있으면 블로그에 쓰고 유튜브로도 올립니다. 영찬 학생의 이야기를 보고 방송국에서 모두 다 연락이 왔습니다. 그 중에 MBC에서 가장 늦게 왔는데요. 다큐멘터리에 이제 출연을 요청을 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는데요. 그 아내분이 김순호 씨거든요. 지금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어서 그 방송국에 나갈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죠. 이 방송에 나간다라면 취업에서, 그때가 4학년 때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에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한 1년 후에 깜짝 놀랐는데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주로 세밭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승준 PD가 영찬 학생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찬 학생이 나왔던 작품 달팽이의 별이란 작품이요. 2011년도 국제 암스테르담 다큐멘터리 부문에 그해 3,000편이 출품됐는데 대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영찬 학생이 그 꿈었던 꿈, 가슴 뛰는 꿈,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김순호 씨가 노틀담의 꼽추처럼 혹이 있거든요. 손발이 되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지금도 이제 최근에 검색을 해보니까요. 연락도 했었지만 박사학위를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박사학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공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계신가요? 지금은요, 모든 포털 사이트에 어디에서 검색을 해도 조영찬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작가,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영화배우 이렇게 다 검색이 됩니다. 저 달팽이의 별이라는 다큐멘터리 한번 기회가 된다라면 보시기 권합니다. 제가 정식으로 이렇게 다운받았는데 제 기억에 900원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영찬 학생이 그 삶을 살아가는 태도,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자세 이런 것들에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커스단의 코끼리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쇠말뚝을 탁 박아놓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쇠말뚝 정도가 아니라 나무 뿌리채 뽑아버릴 힘이 있는데도요. 아둥바둥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시는지 알죠?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한번 무기력이 이렇게 습관화가 되면 거대한 1톤이 넘어가는 코끼리가 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방대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덩치가 키가 180이 넘어가는데 매 맞으면서 소처럼 이렇게 일했던 사람의 노예처럼 부렸던 기사들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무기력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중학생부터 5, 60대까지 상담을 주로 이제 여러분 청년이나 직장인 상담을 많이 하긴 하지만요. 광범위하게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학벌이나 뭐 외모나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상황들이 있는 경우가 간혹 아주 특수한 경우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거의 다 마음의 사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둘러싼 이 마음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가슴 뛰게 만드는 꿈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요. 쉬는 시간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저는 똑바로 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늘 똑바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이제 비전 책을 이렇게 쓰고, 강의도 많이 하고, 워크숍도 많이 했는데요. 저희 집에서는 안 해서 한 2016년도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그 당시에 저희 공주님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요. 뭐, 이따위 걸 집에서 하려고 하냐. 이런 표정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발표하면서 이미 이제 표정이 바뀐 모습 알겠죠? 왜냐하면 모두 다 가족들이 집중해서 들어주거든요. 자신의 꿈의 이야기와 미래 계획, 내년도 계획, 이렇게 이제 저희는 가족들이 이렇게 벽면에 붙이고 피드백도 해줍니다. 2017년도, 촛불 시위 때도 그렇게 했었고요. 2018년도에도 이렇게 했었고, 2019년도에도 했었고, 지난해 2020년도에도 했었고요. 올해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할 겁니다. 이렇게 벽면에 붙여놓고 다른 사람의 꿈이 뭐 어떻고 이런 이야기는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응원해 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사진을 찍어 두시거나 화면 캡처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중간에는 여러분의 비전이나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만의 각오나 다짐, 꼭 새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저희 가족은 새해 때 이렇게 주로 하는데요. 당연히 이제 12월 31일 날이나 30일이나 1월 1일 날 이렇게 일정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그 3일 사이에 그렇게 합니다. 출발은 행복이잖아요.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시작을 해서 올해를 보내면서 좋았던 일, 안 좋았던 일, 가장 컸던 뉴스 이런 것들을 10가지 정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신년, 내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 안에 당연히 이제 인생 계획도 필요하다라면 일부분 당연히 들어가겠죠. 버킷리스트 가지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모든 것들을 씁니다. 취업 전략, 여러분 조금 학년이 낮다라면 진로 전략, 뭐 직업 준비 전략, 뭐 자격증 취득 전략,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되겠죠. 그다음 방해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인생에서는 생애 장벽이라고 하고 진로에서는 진로 장벽이라고 합니다. 모두는 그런 나름대로의 걸림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제거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런 전략을 써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업을 할 건지, 어떻게 역량을 키울 건지, 어떻게 돈을 벌 건지, 어떻게 행복하게 할 건지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을 이렇게 쓰는 걸로 인생 보드를 써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사절지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 진로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진로 목표는 어디인가요? 학교 생활 동안 진로 교육은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방송에서는 1초만 정지해도 이게 사고거든요. 이 친구가 거의 2초, 3초 정도를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눈이 계속 동공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뭔가 생각하는 거죠. 진로 교육을 뭘 받았더라 이런 이제 생각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고3 학생만 그럴까요? 대학 졸업을 앞둔 대학교 4학년은 어떨까요?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강연도 하지만 토크쇼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토크쇼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질의응답을 할 때 꼭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4학년 2학기가 되어서도 이런 경우들이 제법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도 대학생활의 고민 수준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졸업 후에 도대체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가 60%가 될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인의 진로는 어떻게 될까요? 잠깐 이제 이원석 씨가 한 걸 제가 조금 내용을 수정 보완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이제 가서 문과이과, 물론 지금 이제 통합이 됐다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문과이과 예체능이 있잖아요. 경상계열에 가서 잘 되면 CEO가 되는데 꼭 부도가 나서 치킨집이나 이런 편의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문계열은 처음부터 백수, 인구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인문계의 90%는 백수다.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치킨집이나 알바하는 것으로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경우가 있겠죠. 작가가 되어서 굶어 죽었다라는 실제로 뉴스도 있었습니다. 자연계열이 이제 취업이
아무래도 이과 쪽이 좀 잘 되거든요. 공학 계열이 잘 되는데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과로사가 되거나 아예 나중에는 나와서 엔지니어들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벤처기업 같은 데 가면 어쩔 수 없이 일찍 나와서 다시 치킨집을 하고 이런 경우가 제가 웃지만 우픈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웃기지만 슬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직업이 진로의 모습이 이 정도 한 100여 가지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남들이 알아주는 진로 몇 가지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로란 땡땡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겠습니까? 면접관도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던집니다. 건축이란 무엇인가?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영업이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지원하는 분야에 정의를 한 단어로 정의 내리는 것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진로란 무엇인가 물어보면 어렸을 때는 진로 이야기하면 다들 진학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대학을 가느냐는 거죠. 대학을 갔다라고 여러분 진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죠? 진로는 그래서 인생이기도 하고요. 진로에는 성장도 있지만 태보도 있다라는 거예요. 진로에는 누군가에게는요 굉장히 여행이에요. 즐거운 건데 누군가에게는 정착하고 싶은 거예요. 진로는. 그러니까 상반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진로는 기쁨도 있고요. 슬픔도 있어요. 아주 일관되게 무엇인가를 끝까지 밀고 가야 진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주 변화무쌍하게 진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로는 직업을 찾는 과정이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 나침반 역할을 하고요. 다른 사람들, 세상과의 소통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진로죠.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고요. 삶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진로는 그래서 행복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항상 고통이 또 수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고민만 하고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진로가 너무 준비해야 될 게 광범위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정말 안 떠안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가 생겨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진로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좋은 대학을 가느냐, 좋은 직장을 가느냐, 좋은 스펙을 쌓느냐, 이 정도 안에 진로가 머릿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대학원을 가는 거냐? 이런 식으로 갇혀 있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나아가는 전반적인 모든 길을 진로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졸업만 하면 저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니야. 취업만 되면 모든 게 끝날 거야. 또다시 바꿨죠. 취업, 그렇게 어려워도 물론 좋은데 취업 못했죠. 하지만 당연히 문제는 더 눈두덩이처럼 더 커지더라고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진로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제가 이제 대기업 직장인들 가장 많이 유료 상담을 하거든요. 가장 갈등 많습니다. 말도 못하는 갈등들을 대기업에 여러분 내놓으라 하는 그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느냐고요? 진급을 못해서 그러기도 하고요. 또 알력이 있어서 그러기도 하고요. 대인관계 문제나 또 직무가 안 맞아서 그렇고요. 정말 가슴이 안 뛰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재미가 없어서 하기도 합니다.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긴 한데요. 공무원 되면 여러분 진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공무원, 제가 신임 공무원들 연수교육을 한 7년 했는데요. 18살부터 53살까지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공무원들이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복잡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막상 일을 했을 때 들어옵니다. 초중고 교사는 괜찮을까요? 이게 국립인 경우에는 괜찮은데 사립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단칼에 물론 함부로 지금은 해고할 수 없는 시대이긴 하지만 아주 압박감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밀려서 나와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기업, 대학교 교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엔 대기업 직원보다 더 좋아했었는데요. 아시겠지만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들이 사라진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학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경기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직원들도 감축이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의사나 판사나 변호사 괜찮을 것 같아요.
변호사들 중에서도 제가 사기꾼 같은 인간들 제법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건물 임대료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마 소송이나 이 저작권 시비 이런 것들을 붙는 경우가 아마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SNS를 운영하는데 거기에다가 남 이미지 여러분 썼다 이러면 뭐 그런 것들 막 엄청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기업 임원도 군장성도 어느 누구도 진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진로는 도대체 몇 가지 모습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100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이하일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진로는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로를 굉장히 편협하게 앞에서 누구나 알아줄 만한 어떤 공무원이나 공기관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것만 진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진로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이 불안해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성적순으로 뽑듯이 그렇게 뽑는 게 아니라 진로는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 심지어 좋아하지 않는 것들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재미도 발견하고 의미도 발견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최일선에서 삼성전자, 국민은행, 신한투자금융, YTN, SBS 이런 곳들을 200여 군데 대기업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직접 서류 전형을 다 제가 책임지고 했었거든요. 리크루트라는 회사에서 제가 책임자로 그렇게 일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강연가로 활동을 하면서요. 이제 여러 대학에 물론 이제 고학년 취업도 많이 이제 교육을 했지만 저학년들 진로 설계 교육 과목도 많이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로 설계가 사전으로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의를 스스로 내려본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로 설계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자기 분석에 따라 재능과 흥미와 강점을 발견하고 지식, 경험, 역량 등을 갖추는 과정을 말한다.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비전과 올바른 가치관과 직업관을 수립해 행복한 삶과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해 나가도록 만드는 모든 활동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립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여기에서 숨이 막히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학생들이 약 52%가량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냥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자기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자기의 뭘 분석을 해야 되느냐? 타고난 재능과 흥미와 강점을 발견해야 돼요. 타고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고난 게 저는 없어요. 이렇게 또 하시는 분이 있는데 타고난 것을 최대한 찾아내시려고 하고 만약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공부하셔야 돼요. 지식을 쌓아야 돼요. 공부하기 싫으면 경험을 해야 돼요. 어떤 것도 온갖 잡일, 허드렛 일도 해야 돼요. 경험을 부닥쳐 나가서 온몸으로 배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 역량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타고난 게 아니어도 전문가, 프로페셔널리스트 수준까지는 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비전, 내가 어디로 나아가는지, 그리고 올바른 삶의 가치관, 직업관을 수립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계획하는 모든 활동을 저는 진로 설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1년 동안 가르치는 교과과정 내용에 이 한 문장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정도로 방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진로는 직업적으로는 크게 저는 이렇게 4가지를 봅니다. 자, 전부 다 한번 필기구를 들어보시고요. 내가 A탑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십니다. 총 4개 타입입니다. 조직에서 요구하는 직무 역량 자질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향인지 체크해 보시고 스텝이나 보조원으로 활동해도 크게 불만족은 없다. 조직 구성으로서의 체질, 애사심이 있는지, 성실하고 참을성이 있는지, 규칙적이고 규범적인지, 공동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스트레스를 잘 감내하는지, 어른들이나 싫은 사람들하고도 잘 지낼 수 있는지, 대화할 수 있는지, 조직 구성으로서의 강점을 활용하고 싶은지. 자, A타입입니다. 자, 이번에 B타입입니다.
상위 1% 안에 들 수 있는 자기만의 전문 분야가 있는지, 차별화된 전문 역량 구축이 가능한지, 한 분야를 집요하게 파고들 인내심이 있는지, 전문 지식이나 덕후 기질이 있는지, 어떤 탁월한 차이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는지, 시대 흐름이나 트렌드 잘 알고 있는지, 남다르게 여러분이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지, 몰두, 집중력이 뛰어난지, 남다른 장의력이 있는지, 전문가다운 자세가 태도가 있는지 체크하고 계시죠? 10가지 중에 몇 가지가 체크가 되셨는지 보십니다. C타입입니다. 직접적인 여러분이 창업 경험이나 사업 경험이나 창업 의욕이 있는지, 기업가 정신이나 근성이 있는 편인지, 기업가로서의 자질과 역량이 있는지, 불확실성, 이런 변동성, 모호성을 즐길 수 있는지, 무모할 정도의 도전 정신이 있는지, 자신을 신뢰하고 사람들이 잘 따르는 편인지, 평소 경제 경영에 관심이 많은지, 평소에 성공한 기업과 성공한 상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지, 실패한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왜 그럴까 이렇게 바라보는지, 변화 인식이나 수용 능력이 빠른지, 이렇게 C타입 체크해 보셨죠? 마지막으로 D타입입니다. 어떤 공부를 할 때 학업 성취도가 상위 10% 이내를 대체로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지, 대인관계에 서투른 편인지, 단순 반복적인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지, 규율, 규칙, 규범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지,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아주 높은지, 도덕성이 높은지, 공익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시험에 아주 강한 편인지, 시험을 즐기지는 않더라도 시험에 집중하는 이런 힘이 있는지, 내향적인지, 돈에 큰 욕심이 없는지, 자, 어떤지 다 체크하셨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A타입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직장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소기업에 따라서 다르겠죠. 시장형, 준시장형, 공기업에 가더라도 이런 것에서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B타입이 전문가. 그것도 이제 소속으로 가느냐, 완벽하게 프리랜서나 인디 워커, 인디펜던트 워커라고 하는데요. 독립된 전문가로 활동하는지, 그 다음 C타입, 창업가로 갈 건지, D타입, 어떤 공무원 시험에 여러분이 응시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러한 어느 정도의 자질이나 기반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보셨죠? 그러면 우리가 조직 구성원으로서도요, 사실 대부분의 80% 이상은 조직 구성원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단돈 100만이라도 번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으로부터 내가 한 어떤 지식 노동이나 근로 노동에 의해서 급여를 받는 형태를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조직이라는 게 과거엔 대단히 보수적이고 재미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갈수록 이제 일이 좋아지죠. 저희 때는 주 6일 근무를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분명히 주 4일 근무제로 갑니다. 그리고 훨씬 더 자유로운 일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구성원으로서도 재미있는 이런 삶들이 분명히 더 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로서의 길이 있습니다. 과거의 전문가는 의사, 판사, 변호사, 검사, 공인회계사 이런 사자가 붙었다면 이제는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아주 독특한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적이나 이런 순위로 가는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 영역을 여러분이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C타입은 사업가입니다. 여러분이 사업가가 되고 싶다라면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하든 아니면 어디에 취업을 하든 앞에서 언뜻 말씀드렸던 그 시스템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업이라는 조직이 어떤 구조,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가를 여러분이 어떤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전체를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뭘 해야 되는지가 전체를 파노라마처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업가는 물론 이게 이제 자영업자냐 또 사업가냐에 따라서 달라요. 자영업자는 단순히 이제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 매출이 많이 나는 구조라고 한다면 사업가는 단순한 이익이 나는 구조와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출 1000억을 한다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들인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매출 1000억을 해도 업종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지만 제조업이라고 하면 그다지 연봉을 높게 안 받아요. 많아봤자 한 2, 3억 또 못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업을 왜 하냐 이런 생각이 들 건데요. 사업은 이제 이게 기업의 가치로 받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배달민족 같은 경우에 독일 기업에다가 4조 8천억인가 이렇게 팔렸잖아요. 4조 원이 넘는 돈으로 팔렸단 말이에요. 기업 가치가. 쿠팡도 마찬가지로 50조 원 기업 가치를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 가치로 받는 거라는 거예요. 매출의 어떤 이익으로 받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도 자신의 회사에 컴백 받았을 때 연봉이 1달러였습니다. 1달러. 하지만 전 세계에 나중에 갑부로도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업가는 그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공무원을 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시험 성적이나 평소에 이것들이 잘 나왔느냐는 거예요. 턱도 없이 진짜 공부를 바닥에 있던 친구들도 물론 공무원이 될 수는 있어요. 의지에 따라 시험을 보니까 공정하게 보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시험을 공정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사실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험이란 구조상에서 내가 높은 성취를 못 냈던 사람이 갑자기 공부 조금 했다라고 성취가 높이 나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작위로 그걸 3년, 5년, 10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도 나이 40대까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포기한 친구가 있어요. 사실상 이렇게 하면 인생을 진짜 쫑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제대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높은지 아닌지 냉혹하게 그게 또 직무에 맞는지 아닌지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로 목표를 여러분이 한번 수립하셨다라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직업을 창조할지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직업은요, 지금 몇 가지 정도 될까요? 몇백 가지요? 1000가지요? 10,000가지요?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17,000여 개 가량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직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인데요. 2019년 12월 이후로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가지고 하지만 지금 이제 앞으로 그 다음에 하면 더 늘어났을 거예요. 분명히. 전 세계의 직업은 추정치가 어떤 분은 3만 개에서 5만 개라고 하고 어떤 분은 10만여 가지라고 합니다. 저는 한 10만여 가지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직업은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영역을 그만큼 우리가 많이 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한 몇 가지 아는 직업으로는 전문가가 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을 여러분이 창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의미가 뭐냐면요. 앞으로 200만 개의 직업은 생기는데 710만 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들이 상당 부분이 이제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3분의 2 정도가 없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직업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인간은 사실 불편한 걸 싫어합니다. 불편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가난하고 무능할수록 불편한 걸 잘 견딥니다. 그게 뭐 미덕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후진국일수록요. 모기, 파리, 뭐 불결한 음식, 물 잘 견딥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그랬습니다. 바퀴벌레부터 해서 저희 집에 천장에 이렇게 지 다니거든요. 지가 항상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너무 당연하게 싫지만 어쨌든 싫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나라가 발전할수록 한 개인도 발전할수록 불편한 걸 못 견디게 만듭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도구가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불평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업, 다양한 상품, 다양한 서비스가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은 이런 불편함을 끊임없이 해소하려고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불평, 불만들을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직업이 생기고 기업이 생기고 트렌드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시대적인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서 충족을 시키면 변형 과정에 따라서 잘하시면 성장. 그래서 사양 산업 속에서도 성장을 하고 성장 산업 속에서도 그걸 적응을 잘 못하면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직업의 흥망성쇠, 그러니까 직업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직업은 변화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업을 저는 창조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직업을 창조할 수 있는 방법을 5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가 세분화입니다. 파고드는 겁니다. 깊숙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파고드는 게 아니라 한 분야를 집요하게 끝까지 파고드는 인내심과 여러분이 뚝심을 가지고 장인정신을 밀고 나가면
여러분이 어린 나이지만 TV에서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 볼 때 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높은 어떤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이렇게 알기 시작하면서 폭발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분야가 전문가가 되는 순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의사가 되겠다 하면 당연히 성적이 좋아야 돼요. 의대를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성적이 하위 80%예요. 그러면 갈 수 있어요? 국내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거의 그러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의대를 갔다라면 또 여러분이 의대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한의대를 갈 건지 뭐 수의사가 될 건지 이런 형태로 또 외과, 내과, 또 정형외과가 제일 성적이 높은 친구들이 과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정형외과를 제일 많이 선택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형외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선택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러니까 나는 의사가 하위 80%니까 못됐다. 절망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서도 자꾸 이제 건강보험이 이제 재정이 계속 많이 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요.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하게 병원의 진료비를 많이 안 받게 할 수 있을까 해보니까 이게 예방의학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방의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방식을 파고들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교사가 되겠다. 여러분 학생들 중에서도 나는 중등교사가 되겠다. 선생님을 존경을 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겠다. 이런 꿈을 가졌는데 임용고시를 통과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적이 아예 마찬가지로 7, 80%예요. 힘들어요. 거의 힘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교사가 못됐구나. 절망하지만 세상에는 정식 중등 임용 교사가 아니어도요, 여러분이 훨씬 더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늘 배우고 익히면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하는 선생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실제로도 훨씬 더 저는 학교의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삶과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니치 마켓을 파고들고 파고들어서 여러분만의 분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융합합니다. 서로 다른 것을 융합하는 거죠. 먹는 걸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렇게 해서 모 화장품 회사에서 광고를 했었죠. 전화기와 이 컴퓨터 모든 걸 열어서 스마트폰이라는 걸 열었잖아요. 인공지능, 자율 주행차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제 자동차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A, B가 연결이 되어서 C, D, E, G까지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이것을 융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기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직업에도 트렌드예요. 서로 다른 직업을 연결해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만의 직업을 독특한 색깔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상담했던 학생들의 다 이 이야기인데요. 태권도 4단인 이 학생이 이제 파트타임으로 태권도 가르치는 사범으로도 일을 하면서 태권도장을 이제 만들고 싶은 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디자인학과 학생인데요. 디자인도 되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잖아요. 전혀 다른 분야잖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이제 상담을 해서 그러면 태권도는 실력이 바로 줄어드는 게 아니니까 사범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하고 디자인 실력을 월등하게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다니거나 이렇게 해서 3년에서 5년 정도 실력을 키워서 그 이후에 프리랜서로 독립해서 해나가면 그 일을 해나가면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해 나갈 수 있고 장기적으로 10년이나 20년 정도를 가지고 하면 태권도장을 자기만의 도장을 수립할 수가 있고 다른 태권도장하고 다르게 또 디자인이나 예술적 감각을 한다라면 그 고객들이 엄청 좋아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이게 융합이에요. 서로 다른 게 못할 것 같지만 다 할 수 있는 시대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직업, 산업 그런 것에 그러니까 세상에 좀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단순히 취업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불필요한 그냥 단편적인 뉴스나
그런 것들에 일희일비를 하다 보니까 깊이 있게 여러분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창조해 나가는 또 세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심지어 보잘것없는 이 일조차도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실제로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세상에 기여를 하는 거예요. 모두. 여러분 식당에서 공급하거나 뭐 택배를 하거나 다 마찬가지. 물건을 만들거나 책을 쓰는 분이나 책을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하거나 뭐 교정 보시는 분이나 모두가 마찬가지. 모두 청소하시는 분이나 안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범죄를 일으키는 분 제외하거든요. 나머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기여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치와 의미를, 내 일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내 삶에 내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그럴듯한 그런 직장에만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굉장히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온몸으로 여러분한테 지금 닥쳐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닥치면서 저는 그런 표현 많이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싸대기를 한 대로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한 대씩 맞은 거예요. 얼얼한데 여러분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아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쓰나미가 닥치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미 변화가 우리 곳곳에 스며들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만나는 것도 그런 변화 중에 하나잖아요. 비대면 부분이잖아요. 이걸 얼마나 더 잘하느냐에 따라서 잘 나가는 강사들, 뭐 잘 나가는 분야의 사람들은요, 더더욱 더 잘 나가요. 못 나가는 사람들은 더더욱 더 못 나가요. 이걸 K자라고 하잖아요. K자.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도 잘 나가는 사람 계속 더 잘 나가고요. 안 되는 사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빠른 트렌드 기술들을 이해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세상에 대한 관심,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가, 기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내가 하는 일에 접목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트렌디한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트렌드 강의를 하니까 저랑 또 팔로우 해가지고 여러분이 교수님 저 트렌드 2022년도 지금 2022년도 트렌드 강의가 다음 주 월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채용 트렌드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그 전체 사회 경제 트렌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저한테 강의해달라고 하면 유료 강의지만 여러분한테 제가 기회를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런 얕은 인맥이라고 여러분 그냥 강의 듣고 끝내지 마시고 연락하시고 성의를 보여주시면 당연히 반드시 제가 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좋죠. 바로 제가 무료 쿠폰 다 보내드리죠. 다섯 번째는 엄밀하게 말하면 직업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즐기는 거예요. 일 그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데, 식당 서빙을 하는데, 커피를 만드는데, 택시를 운전하는데, 버스를 운전하는데, 여러분 안내를 하는데, 공무원인데, 정말 재미없게 딱딱한 분들인데, 너무 즐겁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즐겁고 또 기쁘잖아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 그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그 중에 부산에 아주 유명한 버스 기사 중에 한 분이 이종득 기사분이 있어요. 42번 버스를 타고 운전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화초버스로 유명해요. 이렇게 화초를 심어두고 급정거를 안 하려고 심어두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몸이 불편하니까 늦게 오시거든요. 그럼 방송을 해요. 저기 이쁜 할머니가 오니까요. 여러분 잠깐만 조금만 바쁘시더라도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야, 이 사람 빨리 안 출발해 이렇게 뭐라 못할 거잖아요. 그럼 자리가 없어요. 전부 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장대가 쪽을 보고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쁜 할머니에게 누가 자리를 양보할까요? 그럼 누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어이구 이러면서 서로 전부 다 이렇게 들쑥들쑥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저씨가요, 학교에 많이 이 버스가 내리는 버스거든요. 학생들이 우르르 내리면 뭐라고 방송을 하느냐면요. 학생 여러분, 버스 안에서 많이 잤죠? 학교 가서 또 자면 안 돼요? 오늘 바꿔야지 미래를 바꿀 수 있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고 이렇게 보낸다는 겁니다. 놀랍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바꾸셨겠죠? 학교 안에 스마트폰 많이 했죠? 수업 들을 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아마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일과 삶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조금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여러분이 고민하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직업을 창조하고 그 직업이 좋은 직업이든 남들이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 직업이어도 성스럽게 수행하는 사회, 그런 사람을 존경해주고 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나만의 직업을 만들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홀로서기입니다. 선박의 가장 안전한 지대는 어디일까요? 아무데도 가지 않는 겁니다. 항구에 정박하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안전한 지대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집일까요? 아닙니다. 무균실입니다. 균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되는 곳에 있으면 됩니다. 하루에 호텔비보다 더 비쌀 겁니다. 하루에 30만 원씩 여러분 수백억 대의 재산이 있으면 그렇게 혼자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살아서 도대체 무엇이 좋겠습니까? 인간이라는 목적, 배라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안전한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IMF가 닥치면서 외신부 기자에서 구조조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인간이란 존재 그 자체가 철저하게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고 철저하게 저는 버려졌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홀로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나에게 인맥이 없다라는 것, 부모가 가난하다는 것, 뭐 친인척들도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없다라는 것. 그렇지만 남이 그렇게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때 너무 싫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삶의 성취들을 단단하게 입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만의 홀로서기를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불의에 발톱에 피가 맺혀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타인을 원망하는 것으로 젊은 날을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죠. 철저하게 여러분이 홀로서기를 해나가야지 여러분만이 당당하게 삶이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홀로 설 수 있을까요? 홀로 서려면요, 철저하게 무리로부터 독립되어서 여러분이 극한 상황에 때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몰아쳐 봐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여러분의 한계에 부닥쳐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극한 상황에도 어떤 거라도 해보는 겁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국토정주를 하면서 교수님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또 보내주고 싶다라고. 이 학생도 이렇게 보냈어요. 패러글라이딩 하고 있다면서 저한테 이런 제자들이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삶을 일어서 보시기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천 행동인데요. 여러분 금수저, 시간이 거의 다 됐군요. 제가 또 바로 강의가 있어가지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단순한 비교로 본다라면 이 금수저가 흑수저에게 따라잡힌다라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제 친구랑 비교를 한 겁니다. 철저한 저는 흑수저였고요. 전 재산이 제가 3, 4천만 원이 아니라 저희 전 가족의 네 사람의 재산이 3, 4천만 원입니다. 통장에 탈탈탈 다 털어도 이것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제 친구는요, 정말 잘 살았습니다. 3, 40억 정도.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여자애들한테도 인기가 좋고 정말 결혼하니까 30평대 아파트를 서울의 마포구에 딱 하니 이렇게 부모가 사주더라고요. 그때는 10번을 밥을 먹으면 이 친구가 7번을 사줬습니다. 지금은요, 제가 10번 사면 8번을 삽니다. 저보고 친구가 그럽니다. 잘 나가는 새끼, 네가 살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삶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지만 오히려 이제 퇴보가 되거나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토끼와 거북이라는 우화는 100m에서 말도 안 되는 우화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42억 19억 킬로미터를 달리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재능이 없는 사람일수록 여러분이 남과 비교하지 않고 꾸준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채팅창으로 반드시 여러분 오늘 느끼고 깨닫고 실천할 행동 이거 하나만큼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 연락처 오늘 7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필요하시면 요거 화면 캡처 지금 바로 하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가지 기억나시죠? 시스템, 열정, 비전, 진로 목표, 창직, 홀로서기, 실천 행동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제 연락처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여러분이 문의해 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화면 캡처해 두시고 연락 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우고 느끼고 깨달은 이야기들 같이 한번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강의 어떠셨습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승현 학생이 이야기했죠. 고맙습니다. 채팅창으로도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도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떠오르는 여러분의 다짐입니다. 이 다짐이 결단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걸 스스로 오늘 한다라고 생각하고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진심으로 저도 강의한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의지를 한번 다지는 힘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 한번 올려주시는 것으로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나가지 마시고 꼭 한번 여러분의 의지를 다지는 뜻으로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이어트 하기, 당연하죠, 다이어트.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뱃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운동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중요합니다. 모든 것, 내가 가지는, 그러니까 작은 거, 별거 아닌 것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하나씩 변화를 실천을 하고 완성을 하고 달성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걸 하게 됩니다. 무기력증을 좀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다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왕성하게 열정적으로 행동하게 아까 말씀하셨죠. 뭘 하더라도 걷는 것부터 당당하게 크게 자세를 딱 바로 하고 이렇게 여러분 크게 팔도 쭉쭉 뻗으면서 다리도 쭉쭉 뻗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력하게 이렇게 가면서 열정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학생들 지금 열심히 쓰고 있죠? 의지와 다짐 이걸 여러분이 하셔야지 여러분이 삶을 하더라도 결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보자. 네, 좋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 요 컨트롤 P 맞나요? 여러분 다짐한 것도 한번 보려고요. 여러분 다짐한 걸 제가 기록해놨다가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지 다 확인할 겁니다. 그냥 강의라고 특강이라고 대충 듣고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다짐한 거 다 지켜야 되고 제가 해놨다가 하고 있는지 불쑥 찾아가서 한성대 찾아가가지고 여러분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 물어볼 겁니다. 잘하실 거죠? 이렇게 제가 화면 캡처 해 놓을 겁니다. 여러분 약삭 빠르게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다짐 다 해야 됩니다. 부지런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짐했다라면 해야겠죠? 아까 어디까지 캡처했죠? 진로에 대해서 단순히 썼는데요. 단순히 시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는 생각을 가지도록 노력해봐야겠다. 예, 좋습니다.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뭐든 끈기 있게 임하겠습니다. 에너지 얻어갑니다. 방청소를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선 작은 것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찾아보고 끈기 있게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다짐들 잊지 마시고 진짜 작은 거라도 큰 게 아닙니다. 인생은 작은 것을 바꾸기 시작하면 이 작은 것이 이게 지렛대 효과가 돼서 큰 운명조차도 바꾸게 됩니다. 절대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인생에서 한 방은 없습니다. 한 방을 여러분 믿으시면 로또 한 방에 여러분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1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인생 모두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기반을 마련하시면 괜찮습니다. 1등 몇 번 맞아도 괜찮으니까요. 단단한 인생의 기반, 지지대 만들어서 그릇을 만들어 나가시고 작은 것부터 여러분 삶의 변화를 실천해 나가시길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
철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